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주말까지 내린 비가 계절을 깊은 가을로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아침 공기가 급격하게 차가워지겠습니다. 추위도 일찍 찾아올 것으로 보여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시기는 무척 짧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 내린 비로 이번 휴일에는 날씨가 또 한 번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보다 온화하던 날씨에서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로 뒤바뀌는 겁니다. 주말 밤사이 북서쪽 상공으로 영하 1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할 전망인데 이로 인해 찬바람이 강해지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상가는 물론 내륙도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고 낮 기온도 비가 내리기 전보다 5도 이상 떨어질 전망입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점차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이후에는 계절이 빠르게 깊은 가을로 접어듭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쌀쌀한 가을 날씨는 이달 하순과 다음 달 상순,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하순부터는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찬 대륙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확장하며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일찍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11월은 이동성 고기압과 상층 찬 공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후 변도 폭이 크겠으나 하순에는 대륙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겨울이 시작하는 12월에도 시작부터 강추위가 예상되는 상황. 따라서 실제 가을다운 날씨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한 달이 채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북한군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로 이동해서 훈련 중이라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공식 확인된 건데 조만간 2차 파병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파병 인원은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특수부대원 1,500여 명이 이미 러시아로 들어가 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이용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북한 군인들이 하바로브스크 등 주변 지역으로 분산돼 적응 훈련 중이라는 겁니다.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 군으로 위장하기 위해 러시아 군복과 무기를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이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조만간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최종 파병 인원이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자국 정보를 근거로 북한군 최종 파병 인원이 10,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They are preparing on their land 10,000 soldiers, but they didn't move them already to Ukraine or to Russia.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병에 앞서 지난달과 이번 달 2번에 걸쳐 특수전 부대를 참관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13,000개 분량의 무기를 러시아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포탄과 미사일, 로켓 등 인명살상용 무기였다는 게 국정원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참전 사실이 확인되자 안보 현안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실제 파병까지 이뤄진 현 상황을 중대한 안보 위협 상황으로 보고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는 북한군 전투병은 특수부대가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특수부대는 20만 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부대인지 김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6년 북한 조선중앙TV가 내보낸 김정은 위원장의 특수부대 현지지도 영상물입니다. 몸에 돌이나 벽돌을 올려놓고 망치로 깨부수고 철근을 감거나 손가락으로 전구를 깨는 등 엽기적인 훈련을 선보입니다. 그 어떤 대상물도 일격에 죽당겨버리는 전투적 기질도 훈련을 통하여 다져지게 된다고 하시었습니다. 이 특수부대는 과거 청와대 모형물을 지어놓고 타격 훈련을 하는 등 유사시 가장 앞서 전반 깊숙이 투입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특수전 부대를 방문해 유사시 적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이 파악한 북한군 특수부대는 20만 명 안팎, 가장 규모가 큰 경보병 여단과 함께
저격 여단과 항공 육전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는 특수부대는 여기에서 차출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보병에 비해서 배 이상 강력한 개인 전투 능력을 갖고 있고 여기에 더해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중화기도 운용할 줄 알아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곳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이 밖에 러시아의 대전차 미사일과 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800여만 발 이상의 포탄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운용할 병력도 상당수 파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것이라는 국가정보원 발표에 대해 러시아는 입장 표명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오는 22일부터 러시아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이 무산될 경우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Больших сложностей нет, все понятно же, как это делать. Это опасная провокация, потому что она будет, безусловно, любой шаг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будет встреч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реакцию.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온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크렘린궁과 러시아 외무부, 국방부 등도 관련 성명을 내지 않았고 러시아 관영 언론들은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을 전쟁 당사자급으로 참여시켜 침략을 심각하게 확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나토는 현재까지는 북한군 파병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t this moment, our official position is that we cannot confirm reports that North Koreans are actively now as soldiers engaged in the war effort. But this, of course, might change. Then still, they are helping to fuel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유럽연합 EU는 북한 파병이 확인될 경우 추가 대북 제재 등을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본토 타격을 위해 서방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계속된 요청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Foreign policy, there's never I never changed my mind. Right now, there's no consensus for long-range weapons capability. 북한이 전쟁에 뛰어들면서 전황은 한층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절박함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현지 시간 18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하는 중에 기자들에게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엇보다도 절박함의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구체적으로 러시아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더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했습니다. 중국은 모든 당사자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파병 확인 발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크라이나 위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분명했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중국이 말로는 전쟁 중단을 촉구하면서 러시아 방위 산업을 지원한다고 비난하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21일인 모레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의제에는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대표가 공개 요구한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1일 오후 4시 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와 만납니다.
면담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며 의제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만나는 건 지난달 24일 당 지도부와의 만찬 이후 약 4주 만으로 재보궐선거 이틀 만에 당정 간 물밑 조율을 거쳐 성사됐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해 명태균 씨가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데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앞세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에 더해 김 여사가 관련 의혹 규명에 협조할 것을 공개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면담 확정 직후 한 대표는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가 면담 자리에서도 김 여사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 대표는 다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의 대표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서 대통령실에는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없고 최종 인사 결정권자도 대통령이라며 한 대표 발언에 불편함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여권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난 상황인 만큼 이번 면담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향후 당정 관계의 중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걸 두고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로 실체가 좀 드러났는데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며 영부인 논란이 있다고 없는 죄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 편에 서서 두 사건을 불기소하면 수사권 전체를 잃을 것이라고 당이 경고한 바 있다며 검찰청이 문패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잇따른 폭로전 파문에서 여권이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 시원한 해명이나 법적 조치 없이 한 달 넘도록 끌려만 다닌다는 지적 속에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한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명태균 씨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관심은 오빠의 정체에 집중됐습니다. 오락가락 말을 바꾸던 명 씨는 최종적으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친오빠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공개된 건 일부에 불과하다며 추가 폭로 가능성도 닿지 않았습니다. 좀 화가 나서 야, 그 오빠가 대통령이야. 그랬더니 그게 또 올라갔대. 그냥 뭐 대통령이라고 다 방송을 해버렸대. 지금 전개하는 거는 에피타이저고 아마 장수가 많으니까 셀라보진 않았는데 꽤 많아요. 카톡하고 문자는 다 남아있으니까. 대화 공개가 적잖은 파장을 부른 이유는 김 여사와의 소통 흔적이 명 씨 주장 일부를 뒷받침하는 걸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부부 등 여권 인사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자신 역할론을 강조해온 명 씨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2021년 6월 대통령을 처음 만난 뒤 대선 기간 수시로 정치적 조언을 했고 각종 사안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부분입니다. 애초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발단이었지만 안철수 단일화, 이준석 대표와의 치맥 회동 등 비선 실세 논란으로 확전된 이유기도 합니다. 이 같은 주장이 허풍에 불과하던 친윤계와의 원격 설전에 발언 수위는 점차 높아졌습니다. 허장성세가 선거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선거 당시에 제가 조직을 맡으면서 명태균 씨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대부분 캠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 저한테 넘어옵니다. 저 얘기했잖아요. 여사 만났을 때 뭐라 그러대요. 인기 여배우가 46%라도 연말에 여우정 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침에 전화가 오신다니까요. 스피커폰으로. 제가 그러면 스피커폰으로 온 거 녹음을 까줘야 사람들이 믿어요? 또 다른 이슈는 여론조사 문제입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원 57만 명 안심번호 유출 경위는 물론 대가가 비공식적으로 지급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각종 미공표 여론조사에서 명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불법이나 탈법 여부 역시 쟁점입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한 여당은
명태균 방지법 발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현 지도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국민의 힘에서 활개치는 것을 막겠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나 추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야당은 김여사 특검법에 명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각종 의혹 제기를 이어가며 약한 고리를 놓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거듭 요구하지만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른바 명태균 의혹 대응을 둘러싼 친한계, 친윤계 사이 온도차 등 여권 내부 파열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을 잠재우려면 선제적인 해명 등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요구 속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등을 통한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지난 16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나란히 여야 강세 지역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성적표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결과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초단체장 4명과 교육감 1명을 뽑는 선거였지만 여야 당대표 리더십의 시험대이기도 했던 10월 16일 재보궐선거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여당이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 민주당은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에서 승리하며 각자 강세 지역을 지켜낸 겁니다. 하지만 지역별 득표율을 살펴보면 여야 모두 뼈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보수 초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강화군은 지난 4월 총선 때 27%포인트였던 여야 후보 격차가 6달 만에 8.8%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강화에서도 그 압도적 열세를 벗어나서 상당한 접전을 하게 된 것도 새로운 우리 민주당이 된 기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강대강 대치 여파로 인한 피해를 체감하고 있는 접경 지역인 만큼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부정적 여론이 드러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당 선거는 아니지만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서울 표심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보수 성향 후보가 이긴 곳은 4개에 불과했는데 수도권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신호로 읽히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너네 다 망한다. 나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 한번 줄 테니 너희 한번 바꿔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변화와 쇄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거센 도전 속에 호남을 지켜낸 민주당도 마냥 웃지만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에 적지 않게 공들였던 영광군에서 후보 득표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하며 대한 야당들의 공간을 허용한 겁니다. 의미를 잘 새겨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담에서 다른 야권 정당들과의 경쟁이 좀 치열했는데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대권 도전을 노린 외연 확장 전에 안방을 튼튼히 다져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선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명태균 의혹 등 여권 악재와 야권 후보 단일화로 접전이 예상됐던 부산 금정구 선거 결과 역시 민주당 입장에선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단일화를 하고 정권 심판론을 이 선거의 핵심으로 끌어오는 등 굉장히 판을 키운 선거였습니다. 선거 결과는 22%가 넘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 모두 당권을 쥐인 뒤 치른 첫 선거에서 치명상은 피했지만 이번 재보선 결과가 이들에게 적지 않은 숙제를 남겼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당일에 술 얼마나 마시는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공수리 조사 받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사고 13일 만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모습을 드러낸 문 씨는 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와 음주운전 경위와 조사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답하며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조사에 앞서 공개한 사죄문에서 문 씨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만큼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넘겨질 전망인데요. 문 씨의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택시기사의 상해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 사고를 낸 문다혜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문 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확인됐는데 초범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전과는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고 단순히 음주운전으로만 한다고 하면 뭐 벌금형도 가능한 그런 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씨에게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혐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 위험운전 치상 혐의가 중요합니다. 위험운전 치상은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다만 상대가 다쳤다는 사실이 입증돼야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내지 않고 있는 지금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립니다. 피해자와 합의되고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사고가 경미한 부분 때문에 통상 위험운전치상죄 적용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병원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부를 제공받아서 그에 따라서 위험운전 치상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난폭운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불법 주차나 신호지시 위반의 경우는 인정되더라도 과태료 사안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90대 어머니와 6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쯤 경기도 남양주 진저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90대 어머니 A씨와 60대 넷째 아들 B씨가 각자의 방에서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당뇨 등 지병을 앓아왔고 A씨는 열흘째 음식을 먹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족들은 아들 B씨가 지병이 있는데도 매일 술을 마시고 자신의 방에서 문을 잠그고 생활했다고 경찰에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5분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차에 탔던 남성도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 수원시 금곡동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음식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음식점 유리문 등이 파손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경찰은 A씨가 몰던 차량이 직진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와 부딪힌 뒤 음식점으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불이 나 새끼 돼지 약 5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불이 나자 관계자 8명은 현장에서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40여 분 만에 불을 끄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YTN은 발달 장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가족이 동석할 수 있다는 법적 권리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최근 법원이 가족 없이 혼자 조사를 받은 발달 장애인의 신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처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여성 A씨가 버스 정류장 의자에 놓인 가방을 훔쳐 자리를 벗어납니다. A씨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가족이나 고용주 같은 신뢰관계인이 형사사법 절차에 동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고지받지 못한 채 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발달장애인이냐고 묻는 경찰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기 때문인데 정작 A씨는 발달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A씨 사건 재판부가 경찰이 A씨에 대해 진행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뢰관계인과 함께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알리지 않은 채 이루어진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권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배척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단을 통해서 법원이 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A씨 사례처럼 수사 현장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인 같지 않다는 이유로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장애인의 법적 권리 보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전북 군산시 시의원이 발언 시간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폭행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모 의원은 어제 오전 의회 내 휴게실에서 A 위원장의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A 위원장이 앞서 군산시 항만해안가 질의 도중에 발언을 제지하며 정회를 선언한 뒤 돌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위해 추진된 안전교육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 안태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단은 올해 라이더 1,000명을 교육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7%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끔 손이나 발끝이 저린 느낌을 받으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에 열심히 주무르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말초 신경병증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손발끝이 저린 현상을 겪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원인으로 혈액순환을 꽂고 손발을 주무르거나 온찜질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혈액순환이 아닌 말초신경병증도 원인으로 의심해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말초신경병증이란 몸의 말단부인 팔다리의 신경에 손상이 생기면서 유발되는 병인데요.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처럼 신경이 인대 등 다른 조직에 눌려 발생하는 압박성 말초신경병부터 당뇨나 술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여러 신경병, 폐렴이나 장염 이후 발생하는 길랑발의 증후군 모두 말초신경병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경전도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광범위한 검사를 거쳐도 25% 정도는 원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4명 중에 1명, 한 25%는 원인을 모르는 경우들도 있다고는 하고요. 증상을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점점 심해지고 이것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아예 말초신경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흔한 원인인 당뇨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술을 멀리하고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는 꽉 끼는 옷, 신경에 압박을 주는 자세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서울시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합니다. 지난 20년간 지하철이 새로 놓이기도 했고 또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어진 만큼 교통 수요에 맞춰서 노선을 변경하고 또 버스 흐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버스 정류장.
이곳을 지나는 150번 버스는 매일 아침 도봉산역에서 금천구 시흥대교까지 달립니다. 운행 거리는 무려 75km. 한 번 운전대를 잡으면 5시간 가까이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오래 걸리니까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한 6시간 30분 정도 걸린 적도 있어요. 어떤 날 그렇게 되셨어요? 뭐 국군의 날 행사하는 날 그랬고 또 눈이 많이 오거나 기상이 안 좋을 때 그런 경우에 좀 집회 많이 하는 날. 서울 시내버스는 노선별 혼잡도도 천차만별입니다. 시내인 중구와 종로구를 통과하는 노선은 100개가 넘어서 버스 한 대당 분담 인구가 56명 정도지만 강동구는 대규모 재개발로 인구가 크게 늘었는데도 버스 확충이 늦어 진입 노선이 21개뿐이고 대당 분담 인구는 1,200명이 넘습니다. 노선이 구불구불해 차선을 자주 바꿔야 하거나 시내로 들어오는 광역버스가 계속 늘면서 버스 전용 차로가 정체돼 버스 속도가 20% 가까이 줄어든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이해관계자 충돌, 주거, 교통 여건 변화에 대한 개별적 노선 조정의 한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광역버스들이 엉키면서 퇴근길 전쟁이 벌어졌던 명동과 강남 정류장을 길가로 옮기고 버스 회차 지점을 바꾸자 퇴근길 버스 속도가 명동은 최대 22%, 강남은 최대 31%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다만 버스 노선 조정으로 기존 노선 이용자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환승 지점과 시간을 최대한 고려해 오는 2026년 1월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목숨을 잃거나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2년 9개월 만에 서울 청계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어제 청계광장에서 합동 분향소 역할을 하던 천막 한 동을 철거하고 영정사진들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철거 이유에 대해선 중구청이 청계광장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 등의 조처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헌재는 현지 시간 18일 권 씨 측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네, 이제 미국 대선까지 17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해리스를 앞서기 시작했다는 집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스는 경합주에서 연달아 유세 행사를 개최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트럼프의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해리스는 최근 트럼프의 추격을 허용한 경합주 미시간을 서둘러 찾아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더 강한 어조로 트럼프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hould never again have the privilege of standing behind the seal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Never again. Never again. Never again. 트럼프도 미시간을 방문해 공항에서부터 해리스의 이민 정책을 맹비난했습니다. 해리스의 정책 실패로 외국 범죄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Yeah, Kamala has allowed 21 million people at least, probably more than that, to enter our country. Many of them are murderers, they're drug dealers, they're people we don't want, they're terrorists alike. 뉴욕타임스가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해리스가 내내 앞서던 미시간주에서 트럼프와 48대 48%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적어도 전국 지지율에서는 해리스가 오차 범인의 우세를 이어가던 흐름도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뉴스를 시작으로 트럼프가 1~2%포인트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족집계 통계학자인 네이트 실버는 당선 확률 계산에서 트럼프가 골든크로스를 이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9월 중순 이후 계속해서 우위를 점했던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이 트럼프에게 역전당한 겁니다. 해리스 캠프는 지지자들에게 따라잡힌 여론조사 결과를 알리며 더 적극적인 선거운동 독려에 나섰고
트럼프 캠프는 지금 추세면 7개 경합주를 싹쓸이할 수 있다며 선거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현지 시간 18일 최고 정치 지도자였던 야히야 신와르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알 아크사 홍수 전투의 사령관인 야히야 신와르가 순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해방의 길에서 신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바쳤다며 최전선에서 점령군 이스라엘과 맞서며 자랑스러운 가자 땅을 굳건히 지켰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가자에 대한 공격이 멈추고 점령지 감옥에서 우리의 영웅 포로들이 석방되지 않는 한 인질들은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휴전과 표로 교환 협상 없이는 이스라엘 인질들을 풀어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은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와르의 사망을 계기로 이스라엘 인질들을 가족품으로 돌려보내고 가자 지구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후 독일 베를린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독일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와르의 사망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현지 시간 18일 신와르가 휴전을 이루는 데 있어 주요 장애물이었다며 우리는 전쟁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AI 시대를 앞두고 미국과 일본 등은 송배전망 설비에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송배전 건설 사업이 지지부진한데요. 주요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지난 3일 15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 규모의 송배전망 교체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 시대를 앞두고 미국 전역에서 진행될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부입니다.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글로벌 전력망 투자 규모는 220년 320조 원에서 2050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 인공지능 AI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는 일반 데이터 센터의 6배의 전력이 필요한데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You're going to run into energy constraints. You run into these things that just end up being slower in the world.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 오는 2037년까지 계획된 국내 송변전 설비 건설 사업은 모두 307개입니다. 한 공사에 평균 13년이 소요되는데 아직 삽도 뜨지 못한 곳이 85%에 달합니다. 지역 주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반대에 부딪힌 데다 대규모 부채에 시달리는 한전이 사업비를 충당하기도 버겁기 때문입니다. 확충해야 하는 전력량만 1,700km에 해당되는데 이게 지난 10년간 정세해온 규모의 5배가 넘는 겁니다. 국가 주도로 하겠다라고 해서 송전망 특별법을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셔가지고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런 사이 발전소는 제 능력을 쓰지 못하고 송전 과정에서의 손실도 계속되는 등 현재 송배전 설비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향후 우리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 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제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입니다. 정부나 산업계가 갖고 있는 경각심과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경각심의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AI 시대 속 IT 선진국의 위상에 맞는 정부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앞으로는 아픈 근육 주사 대신 호흡기로 빨아들이는 mRNA 백신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mRNA 백신용 전달체의 한계를 극복해 흡입 방식으로도 폐질환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나노 전달체를 개발했습니다. 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로 일명 코로나 백신으로 불리는 mRNA 백신. mRNA 백신은 개발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한 데다가 기존 병원체 백신보다 안전성도 높아 신종 감염병 대응에 적합한 기술입니다. 세포 안으로 mRNA가 들어가야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현재 쓰이는 전달체는 흡입 상태로 바꿨을 때 폐 미세 환경에서 전달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연구진이 호흡기로 흡입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mRNA 나노 전달체를 개발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기존 백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혈액 환경을 고려해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폐 미세 환경에 적합한 저입자가 이제 흡입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로 개발한 나노 전달체는 흡입 가능한 방식으로 바꿔도 입자 구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직접 빨아들일 수 있어 폐세포의 빠른 흡수가 가능하고 전달 효율 또한 높아집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나노 전달체는 이렇게 이비인후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뷸라이저와 비슷한 장치를 이용해 코로 쉽게 흡입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기존 백신 방식보다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항원의 생성률을 26배까지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폐와 기관지 상피세포에서 전달 효율이 높았고 독성이 없어 생체 안전성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나노 전달체를 이용해 유전적 폐질환 치료로도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후속 연구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치료하기 힘든 다양한 폐 질환의 유전자 호흡 치료를 위해서 저희 입자를 활용하고 그 치료 범위를 최대한 확장해 보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mRNA 전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이번 연구를 통해 신종 호흡기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는 나노 기술 분야 국제학술지 ACS 나노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가장 작은 우주선이라고 불리는 우주복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만에 다시 달에 가는 우주인이 입을 우주복에는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이 적용됐고 화성 탐사에 대비한 우주복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차세대 우주복입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민간 우주기업 엑시엄 스페이스와 함께 디자인했습니다. 이 신형 우주복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우주 비행사들이 가장 먼저 입습니다. We've blended engineering, science, and art to produce the ultimate garment for future moonwalkers.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반세기 만에 달에 착륙하는 아르테미스 3호에는 여성과 유색인종을 포함한 우주인 4명이 탑승합니다. 최초의 여성 달 탐사가 목표인 만큼 신형 우주복은 남녀 공용으로 체형에 맞게 조정됩니다. First woman to walk on the moon will wear this suit. The first person of color will wear this suit. The first non-American will wear this suit. And they will go in places that are incredibly hazardous, extreme environments. 영하 200도를 넘나드는 달 극지 온도를 견딜 수 있고 팔다리 관절 움직임도 유연해진 게 특징입니다. 토끼띠마듯 걷던 아폴로 5 우주인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문워킹이 가능해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지난달 민간인 우주 여행에 최초 성공했습니다. 민간인 4명이 새로 개발된 우주복을 입고 우주 유영을 하며 성능을 테스트했습니다. 화성에 인류를 거주시키겠다는 머스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상복 같은 우주복이 필수입니다. First step is what we're doing on this mission, which is testing out the first iteration of new EVA suit. Doing a lot of data finding, fact finding that we can then bring back to make future spacewalk operations or, future suit design even better. 첨단 기술을 망라한 우주복 제작 비용은 한 벌당 1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정장이라고 불리는 우주복. 우주인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며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을 넓히고 있습니다. YTN 윤현수입니다. 네, 프로배구 V리그가 오늘 개막합니다. 새로운 감독과 선수들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한 팀들이 많아서 우승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20주년이 벌써 됐다라는 건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이 지난 20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코치의 이름을 새긴 수많은 스타들에 이어 올해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 갈지 기대를 안고 배구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남자구의 첫 화두는 외국인 감독입니다. 지난 시즌 챔프전에서 붙었던 대한항공과 OK저축은행을 비롯해 7개 팀 가운데 5개 팀이 외국인 지도자입니다. 국적도 모두 달라서 각양각색의 개성 넘치는 배구가 팬들을 만납니다.
거포 임동혁이 군복무로 빠졌지만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이뤄낸 대한항공이 여전히 막강한 가운데 최고 외국인 선수로 꼽히는 레오와 아시아 쿼터인 2m 4cm의 신펑, 허수봉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를 구축한 현대캐피탈은 11년 만에 컵대회 정상에 오르며 우승 후보 1순위로 떠올랐습니다. When I spend quite all my time, so I hope that I will find some moments to discover more Korean countries, but in this moment, this is my focus. 여자부에선 강소유가 한국도로공사로, 이소영은 IBK 기업은행으로, 표승주는 정관장으로 국가대표 공격수들이 유니폼을 바꿔 입고 새 각오로 코트에 나섭니다. 이제 팀에 적응을 한 7, 80으로 한 것 같고요. 나머지 100%는 이제 시즌을 치러가면서 완벽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오는 봄 빼고 진출을 목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 현대건설이 컵대회를 거머쥐며 2년 연속 우승에 자신감을 충전했지만 우승을 위해서 1년 더 현역을 연장한 김연경을 앞세운 흥국생명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디오 판독 신청은 랠리 중간에도 가능하고 세트당 2번으로 늘렸습니다. 터치아웃이나 네터치 등을 자진 신고하는 선수에겐 그린카드를 줘서 좀 더 빠른 진행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서울의 비는 그쳤지만 강원도와 충청 그리고 남부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호남 서부는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는 오후까지, 또 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양은 5에서 50mm로 지역 간의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흐린 가운데 충남 서해안은 강풍주의보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 계신 분들은 너울성 파도를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5.7도, 창원이 2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청주 세종 20도, 부산은 2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